아들이 어머니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짐만 내려놓고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들은 정말 몰랐던 걸까요? 평생 아무 말 없이 살아온 사람.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박민수가 어머니께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건 봄이 막 끝나가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박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쉬게 해드리겠다고 거기서 천천히 요양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더 캐묻는 것이 오히려 신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은 이미 전날 밤에 아들이 직접 싸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박순애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비까지 다 해두었다니 아들이 마음을 쏟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래 새들어 사는 동안 한 번도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면 고마운 일이지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담담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차에 오른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길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4차선 도로가 2차선이 되고 다시 좁고 굽은 산길로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편의점과 약국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나무와 참나무가 채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신호가 2칸에서 1칸으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 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순애는 화면을 잠시 내려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뒷좌석에서 연신 창밖을 살피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진짜 멀다 여긴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박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은 앞만 바라봤습니다. 이서연은 손을 들어 창문 유리를 2번 두드렸다가 내렸습니다. 짧은 침묵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박순애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점점 깊어질수록 마음 어딘가에서 말로 꺼내기 어려운 감각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요양원이라면 간판 하나쯤은 있어야 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의 목소리도 안내 표지판도 차들이 드나드는 넓은 진입로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는 나무뿐이었고 길은 점점 더 숲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순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손을 모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손마디마다 굵어진 마디들,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나무 사이로만 조금씩 보였습니다. 도로가 더 좁아졌고 차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박순애가 생각하던 그 어떤 곳도 아니었습니다. 포장된 길이 끝나고 비포장 흙길이 시작되는 지점, 그 끝에
작은 오두막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판자로 지어진 낡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의 유리는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무성하게 자란 잡풀이 발목까지 닿았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살다 떠난 집,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냄새도 달랐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흙, 사람의 온기가 오래 머물지 않은 곳의 냄새였습니다. 문 손잡이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박민수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짐 가방을 꺼내 풀밭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이 이서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유리 너머로 오두막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살을 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좀 지내세요. 박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안내가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장소를 소개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순애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차 문을 열고 내려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혼자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을 소리내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오두막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굳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의 감각이었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면서 어렴풋이 느꼈던 것들이 이 낡은 오두막 앞에서 하나씩 형태를 갖추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가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이 요양이 아니라 방치를 위한 장소라는 것도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민수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한 거냐?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발로 한 번 더 오두막 쪽으로 밀어놓고는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짐만 내려놓고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서연이 뒤따라 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켜졌습니다. 타이어가 흙을 밟으며 천천히 방향을 바꿨고 잠시 후 차는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박순애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한번 바라봤다가 천천히 오두막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오두막 앞에 짐 가방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애. 차가 떠난 뒤 산속은 빠르게 고요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고 타이어가 흙길을 밟는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에는 그 어떤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가끔 새 한 마리가 가지를 바꾸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이 고요가 얼마나 깊은지 서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오두막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는 삐걱거렸지만 무게를 버텼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능선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도시에서는 저런 구름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볼 여유가 없었는지, 보려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발 아래 흙길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두막 문짝이 바람에 조금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처마 밑에 매달린 거미줄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순애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들만이 실제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감정을 이름 붙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말들을 불러오면 오히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낡은 오두막 처마도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는 그것이 허용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외투 안쪽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오래 전부터 들고 다니던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익숙한 감촉이 닿았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전화기였습니다. 스마트폰이 흔해진 뒤로도 박순애는 이 전화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상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랐지만 그래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한 번도 이 전화기의 존재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폰을 펼쳤습니다. 신호가 미약하게나마 한 칸 잡혔습니다. 박순애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까지구나. 말은 짧았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긴 생애 동안 수없이 넘어온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울기보다는 생각했습니다. 주저앉기보다는 다음 걸음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박순애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렸습니다. 산속의 고요 속에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박순애는 허리를 조금 폈습니다. 구름이 다시 능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박순애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 그것도 박순애가 아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전화를 기다려왔는지가 그 짧은 한마디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박순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산속이었고 오두막 앞이었고 아들은 이미 내려간 뒤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산속 오두막에 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디 계신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순애는 오두막 처마 끝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도 울먹이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나서야 꺼낼 수 있는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쌓였다가 이 순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1시간 뒤에 민수에게 전화해. 내가 누군지 전부 말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상대가 말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지시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전화가 언젠가 오리라는 것을, 그날이 오늘이라는 것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만이 돌아왔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폴더폰을 접어 다시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문이 바람에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울다가 멀리 날아갔습니다. 박순애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멀었고 아들은 이미 산을 내려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쯤 이서연과 함께 가볍게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1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 한 통의 전화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는 박순애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 아들이 한 일, 자신이 한 일, 어느 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것을 꺼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박순애는 조용히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그 능선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풍경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박민수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이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산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와는 다른 차 아니었습니다. 오를 때는 말이 없었고 내려올 때는 가볍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도 내려가 있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 박민수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숨 쉬겠다. 이서연은 조수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도 안 나가고 우리 살기도 빠듯한데 잘 된 거죠.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별다른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박민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오후 드라이브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산속 오두막에 두고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때 박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그냥 끊었을 것입니다. 광고 전화이거나 스팸이거나. 그러나 그날은 왜인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또렷하며 서두르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대부분 원하지 않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사무적이고 냉정한 그러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거나 위협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렇소. 어머님 말씀 전하러 드렸습니다. 짧은 멈춤이 있었습니다. 박순애 여사님, 종로 사채 시장에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박민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여사님의 자금이 여러 사업 거래와 보증, 대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고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박민수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왜요? 누구예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돌아오실 거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전화였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노래가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박민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갔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인지. 박민수는 가속 페달을 밟지 못했습니다. 전화는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민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었습니다. 뒤에서 차들이 빠르게 지나쳤고 그때마다 차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이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왜 세워요? 위험하잖아요. 박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 보증, 대출. 그 말들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얽혀 있다는 말. 20여 년 어머니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을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나이든 사람이었고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치워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까요? 박민수는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흘렀습니다. 오늘 산속 오두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그 말이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이서연은 팔짱을 끼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대체? 말을 해야 알죠. 박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말로 꺼내기 어려운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박민수는 서서히 알 것 같았습니다. 계좌, 거래처, 보증관계. 이미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돌아가야 해. 이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요? 왜요? 방금 뭔 소리 들었어요? 돌아가야 한다고. 이서연은 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갑자기 돌아가느냐고 방금 놓고 왔는데 무슨 생각이냐고 우리 사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박민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말도 지나가는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머릿속에는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생각.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한 것인가? 그 물음에 박민수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차를 돌렸습니다. 이서연이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산 쪽으로. 어머니를 두고 온 그 좁은 길로. 오를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속 페달을 밟는 발이 떨렸습니다. 이서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서연도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도착한 오두막은 조용했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동안 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오르면서 차가 덜컹일 때마다 이서연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서연도 이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두막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빛이 기울었고 나무 사이로 드는 햇살도 이미 옅어져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낡은 나무 탁자 하나와 먼지 쌓인 의자가 있었습니다. 바깥 나무 의자도 이제는 비어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 앞에 내려두었던 짐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버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떠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없어도 이 산을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박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아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그리고 바닥에 놓인 가족 사진 한 장. 박민수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허리가 굽어 있지 않았고 얼굴도 훨씬 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눈빛을 평생 보아왔으면서도 한 번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박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천히 힘이 빠지듯이.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 몸이 내려갔습니다. 오두막 바닥에 앉은 채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이 뒤따라 들어왔다가 멈췄습니다. 박민수가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서연은 한 발도 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제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이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선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 일들, 그 전에 쌓아온 것들, 어머니가 평생 참아온 것들, 그리고 박민수가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 사진을 쥔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그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였습니다. 오래 거래해온 곳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이 줄었고 며칠 뒤에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처음에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 관계들의 어딘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그 다음은 계좌였습니다. 잔고가 줄었습니다. 연결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증 관계가 해소되면서 생기는 공백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표정 없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결론은 짧았습니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한 손에 쥔 채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집과 차도 문제가 됐습니다. 담보로 걸린 것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박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머님 명의로 된 것들이 많았네요. 박민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두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해 온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항상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서연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 했고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짜증도 냈고 소리도 질렀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새벽 2시까지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집이, 이 생활이, 이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도.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은 말없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박민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난 못 살겠어. 그 말만 남기고 이서연은 떠났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 이서연이 쓰던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컵 하나, 화분 하나, 탁자 위에 메모지 하나. 그것들도 곧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집도 곧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지금 박민수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일도 있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탓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바깥의 불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박민수는 일을 구했습니다. 사무직은 없었습니다. 아니, 지원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력서를 쓰다가 빈칸이 많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경력이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박민수는 아는 것이 없다는 말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뒤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버티기 위해서였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쌓이는 그릇들을 하루 종일 씻었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났습니다. 2번째 날도 혼났습니다. 3번째 날부터는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혼이 나도 빠르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오래 일하면 손등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장갑을 쓰면 미끄러워서 일이 느려졌고 장갑 없이 하면 손이 더 갈라졌습니다.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갈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일했습니다. 저녁에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을 때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스미면 따끔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픈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청소 일도 했습니다. 건물 복도를 쓸고 닦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알람을 맞추고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졌습니다. 그 뻐근함이 낮이 지나면서 굳어갔고 밤에는 허리를 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막일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것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리를 2 손으로 짚으며 계단을 내려오다가 박민수는 멈췄습니다. 발을 한 발 내려놓다가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아무 말 없이. 허리가 굽어가는 동안에도, 손이 갈라지는 동안에도,
아들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말하는 것조차 오래전에 포기한 것이었을까요? 그 대답을 이제 박민수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민수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한둘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계단에서 박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그 안에서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온 것들을, 그리고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자신을. 몇 해가 흐른 뒤 박민수는 다시 종로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 와본 적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면서 왔습니다.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간판들, 오래된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박민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도 조금 거칠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에 박민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애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박순애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 눈빛에는 어떤 질문도 어떤 책망도 없었습니다.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박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서 박민수의 목소리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오래 말하지 않고 살아온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박민수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박순애는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골목을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순애도 이 거리를 오래 바라봐 왔습니다. 시장이 서고 사람들이 오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순애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말은 조용했습니다. 타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담긴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기다리던 것을 확인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로 한참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박순애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을 부른 것이 얼마 만인지 두 사람 모두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이 방 안에 잠시 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종로의 거리가 여전히 흘렀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이 이 채널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